사위가 집담보로 대출 좀 받아오면 되잖아. 부모 등골만 빼먹고. 이건 오해야. 저 확인했습니다. 절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요. 어머니 제발. 당신들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경찰. 국밥집의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이에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서울 근교 재래시장 한편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째예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골목 구석구석, 가게 앞 화단의 돌멩이 하나까지도요.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 냄비를 올리는 겁니다. 뼈가 뽀얗게 우러나도록 끓여내야 손님들이 만족하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김치 한두 점 더 얻어가시죠. 어머,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사장님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새 차 샀다면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새 차요? 네. 아까 시장 입구에서 봤는데 하얀색 차가 엄청 번쩍번쩍하던데요. 그게 며느리분 거라던데.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잘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해요. 차도 척척 사고. 할머니는 태연하게 국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서가 새 차를 샀다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가게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집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며느리가 차를 샀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게 보였습니다. 하얀색 SUV. 번호판이 새 것이었어요. 차체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으로 차 표면을 살짝 쓰다듬어 봤습니다. 매끄럽고 차갑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게 내 차니? 네, 맘에 드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누가 사준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미소가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께서 사주셨어요. 제 차가 너무 낡았다고 하시면서요. 아빠, 그러니까 박경문 씨 말이군요. 민서의 아버지. 그래, 좋겠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는 여전히 웃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어요. 하얀 차는 여전히 반짝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승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 없는 편이거든요. 물류회사 대리로 일하면서 매일 고되게 일합니다.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어요. 승주야. 네, 엄마. 민서 차 봤어? 네, 아까 봤어요. 장인어른이 사주셨대.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너는 그게 괜찮아? 승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사주신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민서 차 오래됐잖아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주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괜히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경문 씨가 왜 갑자기 민서에게 차를 사줬을까? 그것도 비싼 차를요. 우리 집안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문득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성복. 그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가게를 지켰고 승주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 하얀 차가 보였어요. 주차장에 홀로 서 있는 차. 그 차가 점점 커지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서인지 몸이 무겁더군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세탁기를 돌려야 했거든요. 빨래 바구니를 거실로 들고 나왔습니다. 승주의 와이셔츠, 양말, 속옷들이 한가득이었어요. 하나씩 털어 세탁망에 넣으려는데 승주의 회색 바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주머니부터 확인해야지. 습관처럼 손을 넣었어요. 동전이나 휴지 같은 게 남아있으면 세탁기가 고장 나거든요. 그런데 뭔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였어요. 접힌 영수증이었습니다. 펼쳐보려다 말았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서울정신건강의학과.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장애 상담 및 약 처방.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진료비 5만 원. 약값 2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승주가 정신과에 다녔다고요? 아니, 수면장애라니. 우리 아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영수증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다.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주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물류회사 일이 고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까지 다닐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알면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엄마, 저 출근할게요. 승주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승주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영수증 생각만 났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승주가 들어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도 구웠어요.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씻고 밥 먹자.
네. 승주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수건으로 얼굴 닦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 걸.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원 다니냐고 물으면 승주가 놀랄 거예요. 힘든 일 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할 게 뻔했고요. 승주야. 네, 엄마.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일하는 걸요. 그래도 몸은 좀 챙겨야지.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네, 먹고 다녀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승주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도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승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어 승주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숨죽여 우는 소리.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참으려고 애쓰는 소리. 저는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승주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난 몰랐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잠잠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승주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병원까지 가게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회사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서와의 관계 때문일까요? 어제 본 하얀 차가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아버지 박경문 씨.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승주가 보였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아들. 제가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제 눈물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승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엄마. 승주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둔 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승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서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작게 들렸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네, 아빠. 알았어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승주도 이제 알아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승주가 알아들었다고? 뭘? 네, 걱정 마세요. 곧 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뭘 처리한다는 거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통화가 끝났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박경문 씨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승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 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장애, 정신과, 그리고 밤마다 방 안에서 울던 아들. 이 모든 게 관련이 있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 손을 뻗었어요. 낡은 종이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상자를 내려 침대에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경, 시계, 수첩, 그리고 펜 한 자루. 보이스펜이었어요. 남편 한성복이 생전에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회의할 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이걸로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듣기 위해서였죠. 여보, 이거 신기하지? 펜인데 녹음도 돼. 남편이 웃으며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15년 전이었어요.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이걸로 확인해야 해.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 끓이는 소리, 밥 짓는 냄새, 모든 게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승주가 씻고 나왔습니다. 엄마, 밥 먹을게요. 그래, 앉아. 민서도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통화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승주야, 가방 어디 뒀어? 거실에 있어요. 엄마가 좀 볼게.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승주의 가방을 들었어요.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살폈어요. 서류 몇 장, 수첩, 볼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보이스펜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중. 펜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서류 사이에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요. 지퍼를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아들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승주에게 직접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게 뻔했고
민서를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승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방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괜찮아요. 그냥 둬도 돼요. 그래, 알았어. 밥 먹자.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승주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 저도 나갈게요. 민서도 함께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낮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승주가 퇴근할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정신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승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녁 6시가 되자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승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민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승주였어요. 어서 와. 씻고 밥 먹자. 네. 승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펜을 회수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주는 씻고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먼저 잘게요. 그래, 푹 쉬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어둠 속에 혼자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아들을 의심하는 엄마가 되어버린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진실을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승주는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지만 그릇은 닦지 않았습니다. 귀는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주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조용히 걸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승주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들 몰래 이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손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승주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였어요. 가방이 책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서류, 수첩, 그리고 펜. 보이스펜이 손에 잡혔어요.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다시 닫고 일어섰어요. 승주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랐어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펜을 꺼냈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듣게 되는구나. 진실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서였어요. 응, 왔어.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승주였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왔나? 들어와. 낮고 굵은 목소리. 박경문이었습니다. 처갓집에 간 거구나.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 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밥 먹어. 오느라 고생했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승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밥 먹는 소리.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박경문이 입을 열었어요. 사위. 네, 장인어른. 요즘 회사는 어떤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되나?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승주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350 정도 됩니다. 350? 그것밖에 안 돼? 박경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정도야.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서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도 한 달에 500은 벌던데 사위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승주는 사과만 했어요. 됐어. 그건 그렇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네, 말씀하세요. 자네 집 담보대출 가능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담보대출이요? 그래. 우리 회사에서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사업 확장 때문에. 자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나? 그건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렵습니까? 장인어른,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장만하신 집이라. 알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담보로만 잡는 거지. 팔라는 게 아니야. 대출만 받아서 우리 회사에 좀 보태주면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하지만 사위. 박경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장인한테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나? 민서차도 사줬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잖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부모 등골만 빼먹고 장인은 뭐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승주도 고민이 많을 텐데. 고민? 뭘 고민해? 부부끼리 의논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승주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담보만 잡는 거잖아. 집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래. 민서 말이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경문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사위, 생각 좀 해봐.
어차피 그 집도 나중엔 자네 거 되는 거 아닌가. 미리 좀 활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장인어른.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밥이나 먹고 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식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벌써? 많이 먹어야지. 배가 불러서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고.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펜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인간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부숴놨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경문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부모 등골만 빼먹고 승주가 제 등골을 빼먹었다고요? 3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집 장만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등골을 빼먹은 거라고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거든요. 승주가 들으면 안 됐습니다. 내 아들은 잘못이 없어. 저 사람들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민서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승주를 몰아붙이던 그 목소리.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박경문과 민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승주를 이용해서 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 아들을 지키겠어.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스펜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서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카페 가실래요? 카페? 네, 제가 쏠게요. 같이 가요.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래, 가자. 좋아요. 예쁘게 입으세요. 카페는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큰 창가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서는 제게 자리를 권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그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민서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카페라떼요. 고맙구나. 천만에요. 민서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 네,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어머니랑 이렇게 나온 거 기념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에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찍자. 민서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나 더요. 어머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다시 찰칵. 완벽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민서가 보낸 사진이 메시지로 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사진이 벌써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행복한 가정, 해시태그 시어머니랑 데이트.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와, 시어머니랑 이렇게 친해 보이는 거 처음 봐요. 부러워요.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네요. 민서님 정말 효녀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행복? 가족사랑? 민서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진짜 저는 울고 있었어요.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걸 연출했어요. 착한 며느리, 효녀, 행복한 가정. 다 거짓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가짜 세상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연기 그만할 때야. 손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무슨 짓을 꾸미든 박경문이 어떤 말을 하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진 속의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미안하구나. 이제 그 가면 벗어야겠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서늘한 각성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병원 좀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병원? 난 아픈 데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체크 좀 하시면 좋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 그래, 가보자. 정말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복도는 환자들로 붐볐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민서는 제 옆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윤정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일어섰어요. 민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 섰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가 며느리인데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깜빡하신다고요? 네. 아까 한 말을 또 하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그래서 걱정돼서 모시고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 보시죠.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9일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알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맞히는 것, 단어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말하는 것. 저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어요. 옆에서 민서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났어요. 의사는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인지력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요? 네. 67에 이 정도면 뛰어나세요.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훌륭하고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고 사회 활동도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며느님, 의사가 민서를 봤어요. 어머님 정말 정상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괜히 병원까지 왔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네. 그래도 검사 받아보셔서 다행이에요. 민서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구나. 그래서 검사를 받게 한 거야.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집 담보대출도 재산 관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 차가운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 내가 정상이니까.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민서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그래. 차에 탔습니다. 민서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서야,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민서는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안 됐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래요. 완벽히 정상이라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계획이 틀어졌구나. 내가 정상이니까. 이제 어쩔 거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젠 내가 내 함정에 빠질 차례야. 복수의 감정이 차갑게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그래. 민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거칠었습니다.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민서와 박경문.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준비됐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 한성복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지켜봐줘. 내가 우리 아들 꼭 지킬게. 눈을 떴을 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판세가 뒤집혔어요. 이제 주도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민서가 저녁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구나. 웃으며 받았습니다. 민서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불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게는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 했거든요.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오늘 가게 좀 쉴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알았어.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과장님 계세요? 네, 계세요. 잠깐만요. 잠시 후 과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네. 상담 테이블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명의로 뭔가 신청된 게 있는지도요. 과장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네. 한 달 전에 담보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담보대출이요? 네. 집을 담보로 대출 받겠다고요. 누가 신청했어요?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박경문 씨라고 하시던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말요? 네. 전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그럼 위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처리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미 거절했어요. 위임장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도장 모양이 좀 이상했거든요. 다행이네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그 신청서 증거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경문이 위임장까지 위조하려 했구나. 정말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두 번째로 간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이었어요. 사장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제 집 관련해서 문의한 사람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죠. 2달 전쯤인가. 누구였어요? 박경문이라고 하던데. 자기가 친척이라면서 집 시세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자 씨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죠. 임의로 거래할 순 없다고. 도장 같은 거 가져온 적은요?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근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사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증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나. 은행도 부동산도 어떻게든 내 집을 빼앗으려고. 세 번째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말씀하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서와 박경문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승주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녹음된 내용과 은행, 부동산에서 확인한 것들까지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압박해서 집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고, 며느리는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법적 능력을 무력화하려 했어요. 그리고 위임장 위조까지 시도했고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정리하죠. 녹음 파일 있으세요? 네. 보이스펜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녹음했어요. 변호사가 펜을 받아들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재생했습니다. 박경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부모 등골만 빼먹고.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고소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요? 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생일 파티 같은 데서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며느리와 장인이 변명하기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도망칠 수도 없고 거짓말하기도 힘들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들고 은행과 부동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 다 깨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깨진 거예요. 며느리와 장인이 깬 겁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드님도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좋아요. 제가 법적 자문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동행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단단한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승주가 작은 파티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날이야. 그날 모든 걸 끝내야 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볼일 좀 봤어.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은행 다녀왔어. 민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은행이요? 응. 통장 정리하러. 아, 그러셨구나. 민서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보이스펜도 함께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야. 폭풍이 몰아칠 거야.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손을 펴고 다시 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잘하고 있어. 끝까지 해.
눈을 떴을 때 결의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생일 파티.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파티룸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긴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의 생일 파티였어요. 민서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되어 보였어요. 박경무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 딸 생일이니까 다들 즐겁게 보내시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웃음이 환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케이크가 테이블로 옮겨졌습니다. 초가 켜졌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파티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자리에 증인이 있습니다. 네, 무슨. 저는 가방에서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팬을 연결했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진실을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경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위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오면 되잖아. 부모 등골만 빼먹고. 파티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아빠. 승주 어머니 집 쓰면 되죠. 녹음은 계속됐어요. 대출 얘기, 치매 진단 계획, 위임장 위조 시도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박경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도 확인했어요. 위임장 위조 시도한 거. 부동산에서도 증언받았고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증거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사기잖아, 사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박경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제 아들이 매일 밤 울면서 잠을 못 자는 게 농담인가요?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게 농담인가요? 승주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승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된 사기 사건으로 왔습니다. 박경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이건. 박경문 씨, 동행 좀 하시죠.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 민서 씨.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결혼도 끝입니다. 민서는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 앞이었어요. 간판 아래 새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는 거짓이 없다. 승주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간판 새로 바꿨네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승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회사도 새로 옮겼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요. 밤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날 지켜줘서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국밥 끓는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은, 진짜 사랑은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다시 국밥을 끓였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어요. 아들도 저도 모두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봅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켜내는 것이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